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현대차, 러시아 대반전. 2. 한국이 만들면 뭐가 달라도 다르다. 3. 도요타 자동차의 전기차 전략을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러시아 시장을 장악했다고 하던 중에 현대차 때문에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이유는 러시아에서 철수 위기에 빠졌다던 현대차 공장이 엄청난 반전 카드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산 신차는 절대 못하겠다며 한국산 차를 찾는 놀라운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중국 언론까지 이를 집중 보도하며 놀라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에는 현대차 그룹과 폭스바겐 정도의 자동차 업체가 남아 있습니다. 현대차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연간 20만 대를 생산하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3년 전에는 GM 러시아 공장을 인수하여 규모를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이전 GM 공장에서는 다목적 차량 스타리아를 시작으로 투싼과 펠리세이드를 생산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했으며 6,200억 원을 들여 공장을 리모델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전쟁으로 인해 현재까지 개점유업 상태에 빠져 있으며 2,000명 이상의 직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러시아에만 18개 법인을 포함한 계열사를 두고 있으며 총 자산 가치는 약 2조 6천억 원 정도입니다. 만약 철수하게 된다면 이들 자산 중 상당 부분은 매몰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르노, 닛산, 포드와 같이 자산을 헐값에 넘기지 않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근 닛산 자동차가 러시아 현지 업체에 매각됐으며 르노그룹 또한 지난해 5월 지분 100%를 모스크바 시정부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러시아는 현대차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푸틴은 2010년 총리 시절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차 공장 준공식을 찾아 시운전을 했을 정도로 공장 유치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왔습니다. 현대차 또한 지속된 위기에도 뚝심으로 버텨왔던 상황입니다. 2014년 크림반도 강제 합병에 따른 서방의 경제 제재 상황에서도 끝까지 러시아 시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구매력이 떨어졌던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2016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방문해 러시아 시장에 다시 기회가 올 것이므로 어려워도 포기해선 안 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대차 그룹의 러시아 점유율은 28%대까지 올라섰으며 이는 르노 7.9%, 토요타 5.9%, 닛산 3% 등을 모두 합친 수치보다도 높았습니다. 러시아의 연간 자동차 시장 규모는 157만 대 정도로 한국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현대차와 기아가 러시아를 떠나야 할 만큼 충격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삼성폰과 현대차의 빈자리는 중국 샤오미와 지리차가 메워왔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7% 증가한 12만 대를 기록했고 현대차 그룹은 28%에서 현재 5%까지 하락해 있습니다. 러시아도 어쩔 수 없이 중국차를 수입한 상황인데 중국 업체들은 신규 판매 대리점을 480개나 늘리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산 자동차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37%에 달했습니다. 이는 종전 대비 4배가량 확대된 것입니다. 이에 중국 매체들은 러시아와의 경제 무역이 2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자동차부터 공작기계까지 러시아 시장 공백을 적극 메우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은 13년 연속 러시아의 최대 교역 상대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 상황을 이용해 삼성이나 현대차가 장악했던 휴대폰과 자동차 시장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 1위였던 삼성은 35% 점유율을 보였지만 현재는 거의 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인들은 카자흐스탄 등 주변국에서 스마트폰 병행 수입 등으로 삼성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에서 신차 판매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을 정도로 중국산 신차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여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신차 판매량은 68만 대로 전년 대비 60%가 급감했습니다. 판매액 또한 52% 감소하면서 1조 5천억 루블, 25조 원에 그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러시아에서 들려온 소식은 중국을 경악해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고위 관계자는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을 카자흐스탄 측에 매각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정부는 현대가 인수했던 GM 러시아 공장 중 일부를 산업 인력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물밑 협상에 대한 얘기는 있었지만 러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식 석상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르면 6월쯤 카자흐스탄 자동차 회사에 매각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아직 완전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밝혔지만 거의 기정사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화파이낸스 등 중국 매체들은 해당 내용을 집중 보도하며 현대차가 물러날 경우 중국 자동차사의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매각 대상이 드러나자 대경 실색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의 카자흐스탄 합작 파트너사인 아스타나 모터스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회사는 지난 1992년부터 자동차 판매 및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회사로는 현대트랜스 얼마티 상용차 공장과 현대트랜스 카자흐스탄 승용차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크레타와 엑센트 등을 생산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지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4만 5천 대 정도로 아스타나 모터스는 사실상 현대가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현대가 러시아 공장을 아스타나에 넘기기로 한 것은 러시아에서 철수하더라도 상황이 좋아지면 재매입 기회를 열어둔 것이란 분석입니다. 현대차는 구GM 공장을 포함해 전체 공장을 모두 넘기는 방향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스타나 대표는 최근 현장 실사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매각 쪽으로 방향을 잡아 조만간 공식 발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카자흐스탄은 과거 소련 연방이었던 지역으로 수출이나 러시아 현지 생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러시아는 국제산업 주요 파트너 국가로 카자흐스탄을 지목하고 자동차 생산 관련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작년 미하일 러시아 총리가 카자흐스탄에 방문해 현대차 러시아 공장 자동차 생산 협력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카자흐스탄으로의 수출을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일부를 재가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고 물량 소진을 위해 일부 라인을 가동했다는 설명이지만 향후 공장 인수 후 생산 과정에 대한 테스트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결국 카자흐스탄 합작사도 현대차의 뜻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인들의 한국산 차에 대한 식지 않은 열기는 중고차 구입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가 이어지면서 국내 중고차 수출이 뜻밖의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2월 한국의 러시아 중고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 인접 국가로 수출되는 중고차도 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러시아로 향하는 우회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데다 전쟁 특수에 따른 경제 활성화로 중고차 수요가 늘었다는 것이 업계 분석입니다. 러시아인들은 비교적 가격이 높은 신차급 중고차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러 중고차 수출 단가는 전쟁 전 대당 19,000달러에서 지난해 29,000달러로 올라서 있습니다. 전체 수출 중고차 단가 7,300달러의 4배가 넘습니다. 러시아로의 수출 대수 또한 2021년 2,300대에서 작년 19,600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수출된 중고차 대수는 40만 4천 대였는데 러시아로 향한 비중은 0.5%에서 4.9%로 뛴 상태입니다. 인천항을 통해 러시아로 수출된 차량은 2021년 1,800대에서 작년 1만 2천 대로 급증했습니다. 작년 말부터는 동해 묵호항에서 러시아로의 중고차 수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가는 것인데 향후 월 2터부터 3회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 입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러시아,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대당 5만 달러 이상의 자동차 수출이 금지될 전망이지만 업계에선 대러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관세 동맹이 체결돼 있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으로 1차 선적을 한 뒤 비관세 규정을 적용받아 다시 러시아로 재수출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으로 수출된 고가 차량 상당수는 최종적으로 러시아로 재수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주요 은행은 국제결제 시스템 스위프트에서 퇴출돼 무역 거래가 힘들어졌지만 중고차는 규제를 받지 않는 지방은행을 통해 거래가 가능합니다. 러시아로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달 국내 중고차 수출 대수는 4만 3천 대로 전년 동월보다 37%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월 3만 8천 대보다도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출 금액 증가폭은 이보다 큰데 전년 대비 136%나 증가했죠.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중고차 수출 대수는 50만 대, 수출 금액은 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모레부터 중고차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출고 5년 내 주행거리 10만 km 이내의 차량 중 200여 가지 항목의 품질 테스트를 거친 중고차를 선보인다는 구상입니다. 확보한 중고차는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수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 물량이 러시아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 중고차가 러시아로 집중 수출되는 점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장악하려는 러시아 시장이 결국 현대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러시아 공장 매각 후 새로운 곳에서도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인도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 있던 GM 공장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GM은 2017년 인도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2020년 10월부터 가동이 중단돼 있습니다. 약 13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지만 현대차의 질주에 밀려 철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 창정자동차가 이를 인수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1998년 인도 시장에서 생산 공장을 가동한 이후 현지에서 외국 완성자 공장 인수를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수 성공 시 인도에서의 생산 능력은 90만 대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국내 자동차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56억 달러의 부품까지 하면 76억 달러를 수출한 상태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총 수출 501억 달러의 15%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에 대한 현명한 대비와 인도 시장 장악은 향후 더 큰 매출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하다 결국 대한민국이 이런 일까지 벌였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지던 함정 건조 분야의 상식을 박살 내버린 건데요. 그 정제는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하실 텐데요. 최근 대한민국 연구진들이 플라스틱으로 경비함정을 설계하는 데 성공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를 현실화시킬 소재 기술을 이미 진작부터 준비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또 대한민국이 어떻게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놀라게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목표는 대양해군의 완성입니다. 동해, 서해, 남해를 넘어 외국의 영해나 공해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는 건데요. 전투기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히어로 무비에 등장하는 헬리캐리어 같은 공중모함이 개발되는 게 아닌 이상 한 국가가 자신들의 영토 밖으로 투사할 수 있는 최강의 화력은 해상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활한 대양해군을 구성하기 위해선 대공대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배수량만 최소 3,000터부터 5,000톤이 넘는 함정들이 필요한데요. 쉽게 말해 힘세고 오래가는 대형 함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대한민국은 1990년까지의 연안 초계 의주 전력에서 벗어나 대양해군의 기치를 걸고 함정들을 건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국내 일부에서조차 연안 수호 임무에나 집중하지 무작정 큰 함정만 만들면서 해군이 예산을 낭비한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인데요. 심지어 일본에서는 원해 작전은 자신들의 영역이니 한국은 주제에 맞게 그네 임무에나 충실하라는 둥 되지도 않는 망발을 짓거리고 있습니다. 분한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당장 대한민국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만 봐도 만재 배수량이 1,800톤에 달합니다. 단순히 배수량으로만 치환하면 만재 배수량 250톤의 신형 참수리급 고속정을 무려 43대나 건조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장을 조금 보태서 대한민국 연안에 빽빽하게 고속정을 채워 넣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방어만 생각한다면 이 편이 훨씬 효율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서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해전을 최대한 단순화하면 함정의 총합 배수량 톤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배수량이 더 무겁다는 얘기는 단순한 함정 크기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만큼 다양한 영역에 강력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단적인 예로 구축함의 탄생 목적을 보면 이를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구축함은 어뢰정이나 고속정 같은 소형 함정의 접근을 거부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대형 순양함이나 전함을 지키는 일종의 호위함이었던 셈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구축함은 원양 작전의 최소 기준을 받으시 충족하는 3,000톤급이었고 심지어 1,000톤급도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호위역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대잠 능력을 추가하게 되고 때에 따라 방공 임무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순양함보다 배수량이 큰 10,000톤 이상의 구축함이 탄생하게 된 건데요. 정리하자면 소형 함정으로는 임무의 한계상 대형 함정을 이길 수 없습니다. 란체스터 법칙의 제2법칙 리베르타의 법칙을 따른다면 작은 함정이 큰 함정을 상대하기 위해선 제곱 이상의 화력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전에서는 톤 총수, 다시 말해 배수량에 수반되는 성능의 차이가 절대적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최대한 해전을 단순화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실제로 정작 대한민국 같은 첨단 해군을 보유한 선진국에서는 최대한 배수량은 줄이고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그도 그럴 게 대양 작전이라는 건 필수적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최대한 많은 무장과 연료를 탑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비슷한 크기일 경우 함정이 최대한 가벼운 게 유리한데요. 또한 가벼운 함정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적 포탄과 미사일을 견딜 수 있는 방어력도 필요한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억지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현대 함정들은 대부분 강철과 알루미늄 등으로 건조되고 있습니다. 대신 최대한 엔진을 키워서 함정의 힘을 올리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에서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통칭 CFRP를 함정 건조에 적용하는 모의 설계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 외신과 군사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선 기술은 물론 소재 기술까지 세계 최정상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CFRP 함정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그때야말로 세계 해상 전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CFRP를 함정에 적용한 게 대한민국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성과를 거둔 건 미국과 스웨덴입니다. 일례로 미국은 해군 특수부대 상륙용 고속정 마크 V의 CFRP를 사용했는데요. 그러나 마크 V는 길이 25m의 배수량은 고작 60톤에 불과해서 기술 실증 이상의 함정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스웨덴은 길이 72.6m, 폭 10.6m에 만재 배수량 640톤인 비스비급 초계함을 건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이 설계에 성공한 CFRP 함정도 총장 55.5m의 만재 배수량 443.4톤급 규모로 비스비급과 유사한데요. 비슷한 크기의 동급 경비함이 강철,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했을 때의 평균 만재 배수량이 595.6톤에 달한다는 걸 감안하면 무려 25.6%나 중량 감축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연비는 무려 48%나 증가했고 최대 항속 거리는 198km나 넓어졌는데요. 심지어 함정의 무게 자체가 가벼워지면서 3배 이상의 포탄을 더 적재할 수 있었습니다. 소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전투력이 수직 상승한 건데요. 더군다나 CFRP함은 소재를 쌓아 올리는 적층형 건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스텔스 소재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비스비급 초계함의 가장 큰 특징도 바로 혁신적인 수준의 스텔스 성능인데요. 오죽하면 스텔스 성능이 하도 뛰어나서 영국 프랑스 해협을 통과할 때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레이더 반사체를 추가 장착할 정도였고 그마저도 상선용 레이더에는 잘 잡히지 않아서 영국 항만청이 따로 경고방송까지 내보내야 했습니다. 이쯤이면 당장 CFRP를 함정 건조에 투입하지 않는 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는데요. 전투력은 물론이고 압도적인 질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제로 CFRP만 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CFRP가 상용화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격인데요. CFRP로 만든 함정은 성능이 뛰어난 만큼 동급 배수량의 다른 함선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스웨덴도 당초 6척 건조를 계획했다가 5척에서 사업을 취소했고 그것도 심지어 탑재 무장을 대폭 줄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조차 대한민국이 옛날 이야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대한민국이 민관 합작으로 5년의 연구 끝에 초고강도 탄소섬유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건데요. 게다가 국산 초고강도 탄소섬유는 T1000급 탄소섬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T 뒤의 숫자가 높을수록 더 가볍고 강도가 높은 탄소섬유임을 의미하는데요. T1000급 이상의 탄소섬유를 만들 수 있는 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세 나라가 유일합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석권한 건데요. T700급 탄소섬유가 철에 비해 약 10배의 강도인 반면 T1000급 탄소섬유가 14배 이상의 강도라는 걸 알고 보면 이게 얼마나 최첨단 기술인지 가늠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저렴하게 T1000급 탄소섬유를 수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황에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함정 건조 기술이 적용된다면 방산시장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텐데요. 마침내 해상 전력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의 세계 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대한민국 함정이 전 세계의 바다를 누비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전기차 전략을 전면적으로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초유의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무려 4조엔 원화로 4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개발하고 있던 토요타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도요타가 전기차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 설계인 전기차 플랫폼마저도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전기차 계획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에 대한민국 현대차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 일본인들이 충격에 빠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는데요. 자동차가 개발된 이후에 지금까지 큰 변화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전기 자동차로 변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스마트폰처럼 자동차의 콘텐츠까지 접목시키는 변화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인류의 계획대로 전기차가 자율주행 단계 레벨 5까지 달성하게 된다면 모든 도로 조건과 환경에서 운전자가 아니라 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자율주행 레벨 5가 먼 미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인류가 언젠가는 도달할 수밖에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를 시스템이 운전할 정도로 전기차의 역량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다면 지루하고 따분한 이동 시간이 즐거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운전자들뿐만 아니라 동승자 역시 이동하는 시간에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자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식을 먹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 단계에서는 전기차가 대세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러한 미래의 변화는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빠르게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를 전기차 업체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일본을 대표하는 도요타 자동차 전기차 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뿐만 아니라 영국 매체 로이터에 따르면 2022년 10월 24일에 도요타 자동차가 전기차 전력을 전면 재검토하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현재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래 도요타의 계획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종을 갖추기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사실상 실패로 판명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개발이 중지된 도요타 차량에는 소형 SUV 자동차인 콤팩트 크루저와 고급차 일종인 크라운 전기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전기차를 개발하는데 지난해 4조 원화로 대략 40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도요타에서 재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도요타가 전기차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엔가 플랫폼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뼈대부터 완전히 잘못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요타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도요타가 개발하고 있는 전용 전기차 플랫폼은 내연기관 자동차가 빠르게 사라지지 않고 전기차로 바뀌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오판하고 내연기관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은 라인에서 전기차 플랫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잘못된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동차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의 기본 골격을 만드는데 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는 점에서 도요타 전기차는 경쟁력에서 완전히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연히 테슬라와 같이 전용 전기차 공장에서 전기차만 생산하는 것보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까지 뒤죽박죽 섞인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게 된다면 효율성 측면에서 전용 전기차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뒤죽박죽 섞인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면 효율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처음부터 예측할 수 있었지만 사실상 도요타 지도부의 오판으로 인해 강력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도요타 개발진이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제조 원가 면에서 테슬라와 현대차에 맞설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매우 큰 위기감이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요타 개발진뿐만 아니라 도요타 간부들 사이에서도 만약 이대로 계속해서 도요타가 전기차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면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라는 불안한 목소리가 퍼져나왔고 결국 도요타 지도부도 이를 받아들여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도요타는 도요타 전기차 플랫폼인 엔가를 바탕으로 전기차를 2030년까지 연간 350만 대 생산해서 판매한다면 수익성 측면에서 적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도요타 연간 판매량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시장이 예상을 뒤엎고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2030년에 전 세계 전기차가 5,400만 대 생산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5,400만 대이면 연간 자동차 생산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결과입니다. 일본의 1위 기업이 도요타의 전기차 전략이 완전히 빗나간 것인데요. 하지만 도요타 내부적으로는 도요타의 전기차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에게도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감이 이번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요타 내부에서도 전기차 경쟁에서 치명적인 패전이 될 것이다라고 전할 정도였는데요. 이번에 개발하고 있는 도요타 자동차는 현대차의 아이오닉 5나 BYD ATTO3 등 경쟁차에 대한 경쟁력 부족이 재검토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아이오닉 5를 타고 시승한 일본인들은 전기차의 매우 높은 완성도에 혀를 내두를 정도라는 것입니다. 한국 상품에 대해서 박한 평가를 내리던 일본인들마저도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 정도로 아이오닉 5의 성능은 대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이오닉 5를 직접 시승한 일본인들은 정말 일본 자동차 산업이 큰 일 났다라고 위기감을 느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자동차의 전기차까지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도요타 지도부는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까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도요타의 직원이 대략 37만 명 정도 되는데 도요타의 미래 전략을 결정할 수 있는 지도부는 겨우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도요타 내부 관계자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는 도요타의 아키오 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도요타 아키오 사장이 전기차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위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을 소홀히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도요타 전기차 플랫폼인 엔가 기반으로 하는 도요타 BZ4X를 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요타 BZ4X가 출시되자 바퀴가 주행 중에 빠지는 황당한 결함 탓에 출시 2개월 만에 전량 리콜을 선택하는 치욕적인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대략 2,700대의 전기차가 판매가 되었는데 대만에서 한 건, 미국에서 2건의 바퀴 빠짐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요타는 추후 조사 결과 휠 제조사가 도요타가 요구한 사양에 따라 바퀴를 정확하게 만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퀴를 차축에 고정하는 볼트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 바퀴 빠짐 현상이 발생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마치 도요타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업체의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요타가 다시 BZ4X의 판매를 재개했지만 한번 떨어진 신뢰성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까지 겹치자 지금까지 개발하고 있는 도요타 전기차 플랫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상태로 보입니다. 이처럼 테슬라뿐만 아니라 한국에게도 효율성 측면에서 완전히 밀릴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BZ4X 모델의 심각한 신뢰성 타격으로 도요타가 전면적으로 전기차 플랫폼을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요타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도요타가 연료탱크 등 전기차에서 불필요한 장비를 제외하거나 보다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최소 3년 이상 걸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이 급변하는 와중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자 일본의 1위 기업인 도요타가 3년이라는 시간을 완전히 허비하게 되었다며 일본 언론에서 우려하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에게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무궁한 발전이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